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이야기 사랑방이 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거의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 그 글들 덕분에 정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마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사랑방은 앞으로 이 여러분들 위해서 더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밤을 책임지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세요. 억울해서 이대로는 이승을 떠날 수 없다.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궁이라는 드라마 보셨을까요? 궁 안에 깃든 오랜 저주를 쫓는 구천과 생강, 그리고 그 저주의 뿌리를 파헤치다 보니 결국 드러난 것은 왕실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극이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 이야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궁궐이 아니어도 힘없는 백성이 억울하게 쓰러져간 자리에도 저런 원귀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역시 무당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박문수죠. 마패 하나 들고 팔도를 떠돌며 탐관오리의 횡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암행어사 박문수. 오늘은 박문수가 조정의 담장이 아니라 어느 외딴 마을 우물 속에 잠긴 5 원혼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그런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사랑방,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어르신, 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알겠네. 내가 반드시 돕겠네. 전라도 은월리 땅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억이 오래된 우물, 이름하여 통곡정. 낮에는 그저 이끼 낀 돌 우물일 뿐인데 해가 완전히 저물고 술시가 되면 그 안에서 사람의 곡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인가 하면 아이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어느 밤엔 사내의 신음까지 뒤섞여 들린다고 했지요. 은올리 사람들은 여름해가 서산을 넘어가면 약속이나 한 듯 살인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통곡정 근처는 물론이거니와 마을 뒤편 대숲으로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해간 대숲을 지나던 이들 중에는 소복 입은 여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지요. 다행히 그것을 본 이들은 그저 등골이 서늘해지고 며칠 알아눕는 정도로 그쳤을 뿐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처자가 대숲 사이에서 손짓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울고 있지 뭐야. 아이고, 나야 그냥 못 본 척 도망쳤지.
어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근래 한 해 사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숲 근처에 살지도 않고 딱히 그쪽에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 느닷없이 넋이 나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우물 귀신이 드디어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다며 두려워할 뿐, 그 죽음과 실성이 하필이면 늘 같은 두 집안 언저리에서만 벌어진다는 사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아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흉흉한 소문의 한복판에 관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낡은 페랭이에 다 해진 도포자락을 걸친 나그네 하나가 은월리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발에는 집신, 등에는 괴나리 보찜 하나뿐인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형형한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가 바로 팔도를 떠돌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전라도 수행 중이던 박문수는 이웃 고을 주막에서 우연히 은월리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행여 거기는 가지 마시오. 사람 여럿 죽어나간 고을이라오. 밤마다 우물에서 곡소리가 난다니 필시 원귀가 있는 게 분명할 거요. 그 우물 귀신 때문에 사또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지 뭐요. 어찌된 영문인지 관아에서 조사 한 번을 안 한다니까. 그 말을 들은 박문수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원귀가 곡을 한다면 필시 산 사람이 먼저 그 원귀를 만든 게지. 관아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니 더욱 수상쩍은 일이군. 그는 지체 없이 보찜을 고쳐매고 은월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과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집마다 대문이 반쯤 닫혀 있었고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낯선 이의 그림자만 보이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는 향과 정한수를 올려놓은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필시 누군가의 넋을 달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색이 바랜 부적 조각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우선 마을의 하나뿐인 주막을 찾아 짐을 풀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을 캐려면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해야 하는 법. 그는 과객 행세를 하며 평상에 걸터 앉아 주모가 내온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저 멀리 대숲 쪽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댄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주막 평상에는 이미 촐로 서넛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짐짓 술에 취한 척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게, 어젯밤에도 대숲 쪽에서 곡소리가 났다는군. 우리 집 개가 그 소리를 듣더니 밤새도록 짖어대지 뭔가. 쉿! 목소리 낮추게. 그 얘기 함부로 하다간 자네도 우물 귀신 눈에 들지 몰라. 내 언제까지 이 마을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나. 이게 다 그 두 사람 때문이 아니겠나. 박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그가 넌지시 끼어들었지요. 노인들은 낯선 나그네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술 기운 탓인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조병헌하고 이 마을 지주 최독보 말이오. 그 둘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 고을 사람 여럿을 잡아먹었소이다. 그 둘은 처남매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오. 최독보가 뒷돈을 대면 사또는 그 돈으로 상간마마께 진상할 것도 사고 제 곡간도 채우고, 그러니 최가가 저지른 일에는 눈을 감아주는 게지. 에휴. 그날 밤 박문수는 주모에게 넌지시 술 한 잔을 더 청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모는 사방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사또나리는 세금이니 황곡이니 하는 구실로 백성들 등골을 빼먹기로 유명하지요. 봄에 곡식 한 섬 구워주고 가을엔 2섬 반을 받아가니 갚을 힘이 있을 리가 있나요? 못 갚으면 곤장이요.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을 종으로 끌고 가지요. 최덕보 그 양반은 또 어떻고요? 이 고을 논밭의 태반이 그 사람 것인데 소작 붙이는 사람들 등쳐먹는 건 예사고, 특히 인물 반반한 처자가 있으면 가만두지를 않아요. 첩으로 들이겠다며 집안을 못살게 굴다가 아예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이 그리 당했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주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요. 채진사댁이라고 하면 아시려나? 몇 해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다들 입을 다물지요. 그대 따님이 아이고 더는 말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리고 요새는 또 최덕본의 큰아들이 실성했다는 둥, 사또댁 도련님이 죽었다는 둥, 별의별 흉한 소문이 다 돕니다. 실성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주모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뭐 낸들 자세히 알겠소만 저 두 집안에 요 근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지요. 사람들은 다들 쉬쉬하면서도 뒤에서는 천벌을 받는 거라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요. 박문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물어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 사람의 입은 두려움에 닫히지만 죽은 자의 원한은 스스로 말을 하는 법. 그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조용히 통곡정 우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통곡정에 가까이 다가서자 이상하게도 한여름인데 서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우물 돌틈 사이로 낀 검은 이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물결쳤습니다. 박문수가 우물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물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우물 밖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른 것은 등이 굽고 옷이 다 해진 사내의 형상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매를 맞은 흔적이 검붉게 남아있었고 두 손목에는 오랏줄 자국이 선명했지요. 니시오, 이 밤중에. 사내의 원혼이 오히려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대는 어찌하여 이 우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요? 사내는 잠시 박문수를 살피더니 마침내 원한서린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삼룡이라고 합니다. 최덕보댁 종놈이었지요. 12살에 이 댁에 팔려와 10년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밤에는 마구간에서 잠을 잤지요. 그래도 언젠가 면천할 날을 꿈꾸며 참고 견뎠습니다. 삼룡이의 눈에서는 검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3년 전 어느 늦가을 날 안방마님의 은비녀가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 나리는 다짜고짜 소인을 도둑으로 몰았지요. 내 놈이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며 종놈 주제에 감히 안채까지 드나들었으니 필시 내 놈 짓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소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죽어도 그런 짓 안 했다고 마당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저를 매를 쳐서. 삼룡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곤장 30대를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등짝이 갈라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소인은 훔치지 않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지요.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 순간에도 왜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녀는 결국 나온 것이냐? 박문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예, 나리.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녀는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며칠 전 시집간 딸에게 잠시 맡겨두었다가 깜빡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인은 반쯤 죽어있던 뒤였습니다. 삼룡이의 형상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증자가 사라지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나리는 반쯤 죽어있던 소인을 한밤중에 이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지요. 저놈이 죄를 짓고 도망친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형방에는 뒷돈을 찔러 삼룡이가 도주했다는 문서를 적게 하셨습니다. 소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이 차가운 물속에 잠겨야 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소인이 도둑놈이었다는 거짓 문서 한 장뿐이었지요. 박문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무고한 목숨을 그리 헛되이 앗아가고 죽어서까지 도둑의 누명을 씌우다니. 나리, 소인뿐만이 아닙니다. 삼룡이가 손가락으로 우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저보다 더 억울하고 어린 넋들도 있습니다요. 삼룡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물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 둘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사내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큰 계집아이였지요. 둘 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새까맣게 끼어 있었지요. 배고파요. 사내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 곁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얘야,
내 이름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냐? 계집아이가 동생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옥이이고 이 아이는 제 동생 동이입니다. 그해 저는 9살, 동이는 7살이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흉년에 최덕본 아리께 곡식 2가마니를 빌렸는데 그해 겨울에 갚지 못하자 사돈 아리께 넘겨져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갈수록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고 아버지는 매질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되셨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끼니를 이었지만 그것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저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또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남매는 어머니 몰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께 한 번만 사정을 해보려고요. 조금만 시일을 늦춰달라고 빌려고 갔습니다. 오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사또나리 어머님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큰 차일이 걸리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담장 밖까지 진동했지요. 저희 남매가 거린 행색으로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지나가던 아전 하나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재수없는 것들이 잔칫날 어디서 얼쩡거려? 이렇게요. 동이가 노이의 옷깃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울면서 사정했지요. 아버지가 매를 맞아서 죽어간다고 제발 사또나리께 한마디만 여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전이 손님들 오는 길목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우리를 뒤채에 있는 곳간에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얌전히 있으면 잔치 끝나고 내보내준다고요. 그러고는 곳간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잔치가 끝나면 정말 내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곳간 틈으로 풍악소리와 웃음소리가 밤 늦도록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구석에서 웅크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이가 목이 맨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잔치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다들 우리를 잊어버렸는지 곳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기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곡식 나달 찌꺼기를 주워서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 다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 뒤는 생각나지 않아요. 박문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앙상한 손을 마주잡은 채 한참을 침묵했지요. 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삼룡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나흘 뒤에야 곳간을 정리하던 하인들이 발견했지요. 사또나리는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아이들을 이 우물에 던졌습니다. 거지 남매가
잔칫날 구걸하러 왔다가 어디로 떠났나 보다고 소문을 냈지요. 박문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내 반드시 너희의 아비에게 진실을 전하고 이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리라. 그때 우물 저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룡이와 남매의 원혼이 동시에 몸을 움츠렸지요. 나리,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룡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 소리는 채련아 씨가 대습해서 돌아오시는 소리입니다. 아씨는 저희와도 달라요. 너무 오래, 한이 너무 깊고 사무쳐서, 박문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채련이라. 주막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로군. 그 낭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삼룡이는 대답 대신 겁에 질린 얼굴로 우물 속 깊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문수가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채련이라는 이름을 되뇌던 그때 우물 옆 대숲에서 옅은 흰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소복을 입은 몸종 매무새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원혼이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3월이라 하옵니다. 재련아 씨를 3살 때부터 모시던 몸종이었지요. 아씨의 사연을 아는 이가 이제 이 세상에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박문수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씨는 최진사댁 외동 따님이셨습니다. 비록 집안은 넉넉지 않았지만 진사 어른께서 손수 사서삼경을 가르치실 만큼 학식이 깊으셨고 또 채련아 씨는 자태가 고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셨지요. 아 씨는 늘 마을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없는 살림에도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착한 분이셨어요. 그때 사모리의 얼굴에 잠시 그리운 빛이 스쳤다가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덮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봄에 그 못된 최덕보 그자가 사람을 넣어 아씨를 첩으로 들이겠다며 진사 어른께 청혼을 넣었습니다. 진사 어른은 내 딸을 첩으로 주느니 차라리 굶어 죽이겠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지요. 학문하는 집안의 딸을 첩실 자리에 앉히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하시면서요. 최덕보가 그 거절을 곱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었겠지.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나리. 최덕보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사또 조병헌과 은밀히 짜고서 진사 어른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계략을 꾸몄지요. 그해 가을에 관아에서 흉년든 백성들에게 환곡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최독보는 형방을 매수해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진사 어른이 환곡 관리를 감독하던 중에 몰래 곡식 수십 석을 빼돌렸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누명을요. 3월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진사 어른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에 끌려가셨어요. 장부를 잘 살피라고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진사 어른은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곡 횡령의 죄를 쓰고 함경도 땅으로 귀양을 가셨지요. 집안의 재산은 죄인의 집이라 하여 관아에서 몰수해 갔고, 저희 아씨와 마님은 하루아침에 세간살이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겠지. 예, 나으리. 채덕보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지요. 아씨와 마님이 마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겨우 거처를 얻자 채덕보는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겁박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첩이 되면 내 아비의 귀양을 풀어주고 집안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씨는 끝까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님께서는 그해 겨울 화병으로 몸져 누우신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아씨는 그 슬픔을 딛고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려고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여름밤, 달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모리의 형상이 고통스럽게 떨렸습니다. 최덕보가 술에 잔뜩 취해 하인 몇을 데리고 저희가 머물던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밤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며 아씨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들어갔지요. 아씨는 있는 힘껏 반항하셨습니다. 그자의 손등을 물어뜯으며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지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 네,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네 놈에게 몸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사몰은 그날의 외침을 그대로 옮기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씨의 그 외침에 최덕보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허리춤에 칼을 뽑아 아씨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지요. 소인 역시 아씨를 지키려 하다가 함께 칼을 맞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자 최독보는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결국 사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저희 시신을 이 통곡정에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채련이 아비의 죄스러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몸종도 뒤따라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문수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인 공노할 놈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집안을 파탄내더니 끝내 사람의 목숨을 이리 허망하게. 날이 아씨는 그날 이후 변하셨습니다. 사모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원통해서 우셨지요. 밤마다 이 우물 안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그리며 조용히 흐느끼시다가 억울함이 풀리지 않자 아씨의 한은 점점 짙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씨는 최덕보와 조병헌 그 두 집안의 혈육들만 노리는 무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원귀가 되셨습니다. 박문수는 다음 날부터 최덕보와 조병헌 두 집안의 근황을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모리의 말대로 두 집안에는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지요. 최덕보 집안의 첫 번째 재앙은 지난 봄 맏아들 최인석에게 닥쳤습니다.
20살 난 인석은 원래 활달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랑채에서 홀로 책을 읽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여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인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낮에 마당을 거닐다 말고 인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기 저 소복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느냐?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아버지 저것 좀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허공을 가리키며 온몸을 떠는 아들을 보고 최덕보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하다는 무당과 의원을 여럿 불러 구술하고 약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지요. 인석은 그날부로 실성하여 지금은 사랑채 골방에 갇힌 채 밤낮으로 헛것과 대화를 나누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최덕보의 노모, 그러니까 인석의 할머니는 그로부터 2달 뒤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정정하시던 팔순 노모가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나 몸종이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손톱은 이불을 움켜쥔 채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침입의 흔적도 없었지요. 그날 밤 노모의 처소를 지키던 어린 몸종 하나가 훗날 다른 하인에게 몰래 털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마님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서늘한 웃음이었어요.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아침에 보니 마님이 그리 되어 계셨습니다. 최덕보는 이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노모의 죽음을 그저 노환으로 처리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상갓집 곡소리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슬픔보다 공포로 더 창백했습니다. 조병헌의 집안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조승우는 16살, 여름 초임 무렵 벗들과 함께 대숲 근처에서 매미를 잡으며 놀다가 넋이 나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승우가 갑자기 대숲 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흰옷 입은 여자를 보고 따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이 뒤쫓아가 보니 승우는 대숲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는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새파랬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옮겨진 승우는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다가 나흘째 되던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병헌의 막내딸, 겨우 6살 난 순덕이마저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병헌은 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관아이를 팽개치고 방 안에서 딸의 손을 붙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순덕이는 열에 들떠서 자꾸만 저 데려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헛소리를 했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근처를 서성이며 이 참혹한 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재련이라는 여인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죽어서까지 저리 처절한 복수를 이어가는 것인가.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련의 억울함은 마땅히 풀어주어야 했지만 그 원한이 죄 없는 어린 것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비극이었지요. 죄를 지은 것은 최덕보와 조병헌 2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죄값을 애먼 자손들이 치른단 말인가.
이대로 두면 재련의 한도, 이 마을의 불행도 끝이 나지 않으리라. 서둘러 진실을 밝히고 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박문수는 그날 밤 다시 3월의 원혼을 찾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채련 낭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방법이 없겠느냐? 저 어린 것까지 다치게 두고 볼 수만은 없구나. 낭자의 원한을 풀 방도를 내 반드시 찾아낼 터이니 부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전해다오. 사모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께서 나리의 진심을 알아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온전치 않으신지 오래되셨으니까요. 하오나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박문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삼룡이가 알려준 대로 최덕보 저택의 오래된 창고를 은밀히 살폈습니다. 야심한 밤, 담을 넘어 들어간 그곳에는 10년치 소작 문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문수는 5년 전 관아에서 발급한 환곡장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사의 서명이 적힌 그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필체가 부자연스러웠지요. 진사의 다른 서찰과 대조해보면 위조임이 금방 드러날 만한 흔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곡식 수량을 기재한 숫자 위에는 덧칠한 자국까지 남아있었지요. 명백히 최덕보와 조병헌이 짜고 조작한 무고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어 박문수는 관아 문서고에 잠입해 형리들의 눈을 피해 옛 형방 장부를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삼룡이의 죽음이 노비 도주로 기록된 문서와 오기 동이 남매의 죽음이 유리걸식 행방불명으로 얼버무려진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날짜를 대조해보니 남매가 실종되었다는 날짜는 정확히 조병헌 노모의 환갑잔치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증좌였습니다. 박문수는 또한 채련에 붙인 최진사가 귀양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수소문 끝에 입수했습니다. 함경도 유배지의 관노를 통해 겨우 손에 넣은 그 편지는 진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이 먼 땅에서 죽어가는구나. 내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모든 증자를 품에 갈무리한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인근 고을에 숨어있던 역졸들에게 은밀히 전가를 보내 날이 밝는 대로 은월리 가나로 집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통곡정을 찾았습니다. 사모리가 조심스럽게 그를 맞았고 그 뒤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서서히 대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옷서패는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눈빛에는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련이었습니다. 내 놈도 그 놈들의 편인 게냐? 채련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의 소리가 겹친 듯 기이하게 울렸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나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나는 이 나라의 암행어사요. 그대의 아버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그대가 어찌하여 우물에 잠기게 되었는지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소. 내일이면 최덕보와 조병헌 그 두 죄인의 목에 오랏줄이 걸릴 것이오. 그러니 부디 죄 없는 아이는
이제 그만 목숨을 놓아주시오. 낭자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드리리다. 채련의 형상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는 듯 했지요. 그러나 이내 그녀는 서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님을 귀양 보내고 내 목숨을 앗아갈 때 그때는 어디 있었느냐.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법을 믿지 않는다. 내일 내가 직접 그 어린 것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박문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요. 낭자,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소? 죄인은 최독보와 조병헌이지 그 자손들이 아니지 않소. 오기와 동의를 생각해 보시오. 그 아이들도 낭자처럼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소. 그런데 낭자가 또 다른 죄 없는 어린 것을 해친다면 낭자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자들과 낭자가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그 말이 채련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른 듯 그녀의 형상이 크게 흔들리며 처절한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오기와 동이의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와 채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채련은 어린 남매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지요. 박문수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내가 그대의 원한을 만천하에 밝히겠소. 그리고 그 둘을 벌하겠소. 그러니 오늘 밤만은 부디 그 어린 목숨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채련은 대답 없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그녀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인지 아니면 한 가닥 희망을 붙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은월리 관아 앞마당은 이상한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간밤에 조병헌의 막내딸 순덕이가 열이 내려 겨우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과 함께 어젯밤 최덕보의 저택에서 또다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겹쳐 돌았습니다. 조병헌은 밤새 딸의 곁을 지키느라 초췌한 얼굴로 동원에 앉아 있었고 최덕보는 겁에 질려 연신 부적을 손에 쥔 채 관아를 들락거렸습니다. 사또, 아무래도 무당을 불러 큰 굿을 벌여야 하지 않겠소. 이러다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소이다.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둘 다 운전치 못할 것이오. 그렇잖아도 요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채련이의 원한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소. 게다가 웬 나그네가 이 사연을 캐고 다닌다고 들었소. 그러니 행동거지 조심하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이 우렁찬 소리와 함께 활짝 열리며 낡은 패랭이를 쓴 사내가 성큼성큼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병헌이 노하여 소리치려는 찰나 사내는 품 안에서 눈부신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 우렁찬 외침과 함께 사방 담장 너머에서 매복해 있었던 역졸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병헌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최덕보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역졸들의 창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문수는 패랭이를 벗어던지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조병헌, 최덕보,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 그는 품에서 중좌들을 꺼내 두 사람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최진사가 무슨 환곡을 횡령했단 말이냐. 위조된 서명, 덧칠한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장부가 내 놈들의 거짓 죄목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다. 죄 없는 진사를 귀양 보내고 그 딸의 목숨까지 앗아간 죄,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조병헌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삼룡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도주로 조작한 형방문서, 죄 없는 어린 남매를 잔칫날 곳간에 가둬 굶겨 죽인 죄,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최덕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사또,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닥쳐라! 박문수의 목소리가 관아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희들은 애초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조병헌과 최독보는 옥에 갇혔습니다. 박문수는 그동안 이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지요. 박문수는 모든 일을 해결하고 곧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통곡정으로 향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삼룡이, 오기와 동이남매, 그리고 삼월과 채련이의 유해를 차례로 조심스럽게 수습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들의 유고를 마주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옥깃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특히 오기와 동이남매의 유골은 서로의 손을 꼭 붙든 채 발견되어서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지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매의 아비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이며 달려와 자식들의 유골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함경도 유배지로 파발을 띄워 최진사의 방면을 명했습니다. 몰수되었던 가산도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2달 뒤 백발이 성성해진 최진사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은올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반겨줄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진사는 딸의 유골함 앞에 엎드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은올리 마을 어귀에서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합동 진혼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제수 앞에서 박문수가 입을 열었지요. 채련낭자, 삼월아, 삼룡아, 옥이랑 동이, 그대들의 억울함 이제 모두 풀었으니 부디 그 무거운 한을 이곳에 내려놓고 편히 저승으로 가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검고 탁하던 통곡정의 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까지 훤히 비칠 만큼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고 오랜만에 마른 하늘에서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대숲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원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룡이는 이제 매맞은 흔적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오기와 동이는 아프지 않은 아이들처럼 통통한 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놀고 있었지요. 사월이는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복을 입은 채련의 모습이 대숲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서는 서늘한 어둠이 걷혀 있었지요. 채련은 박문수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사람다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제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강령하소서. 그녀의 형상은 소나기 속에서 서서히 빛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박문수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리면서 그동안 은올리를 짓눌렀던 원한과 슬픔을 씻어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다시 페랭이를 눌러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걸어간 흙길 위로 여름 아침 햇살이 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채련 낭자가 처음부터 악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짙어서 너무 오래 쌓이다 보니 악귀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손바닥 뒤집듯 짓밟았을 때 그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잘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련의 한을 풀어준 것은 통쾌한 응징 그 자체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원한과 자신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마음 아파한 박문수가 있었기에 그 5 원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